Zootopia? No, it's Funtopia. 안녕하세요. 펀한 나라 제니퍼의 펀토피아에 오신 여러분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일상에 지친 여러분, 펀토피아에 오셔서 제니퍼의 즐거운 이야기로 재충전하시기를 바랄게요. 제니퍼와 함께 30장면으로 보는 삼국지 연의. 여기에서는 삼국지에서 가장 재미있는 장면 30장면을 모아봤어요. 적벽대전요? 당연히 포함됩니다. 4장면이나 준비했어요. 관도대전, 이릉대전요? 우리 주인공 유비, 제갈량이 지거나 직접 관련이 없는 내용은 간략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삼국지 중 가장 재미있는 30장면. 이 30장면에 어떻게 삼국지를 다 설명하느냐고요? 제가 그 중간중간을 설명드리니까 이 30장면만 따라가시더라도 삼국지 연애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로 꿰어줍니다. 시작에 앞서서 아직까지 펀토피아 구독자가 아닌 분께서는 구독 버튼 꾹! 좋아요와 알림도 꼭 누르셔서 펀토피아로 어서 들어오세요. 뻔한 이야기, 유익한 이야기로 여러분의 피로를 싹 풀어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동탁이 수도를 낙양에서 장안으로 옮긴 후에 군웅할거 시대가 시작됩니다. 한편 장안에서는 사도 왕이윤이 자신의 수양딸 초선을 이용한 미인계로 동탁과 여포를 이간시켜서 결국은 여포가 동탁을 죽게 만듭니다. 하지만 동탁 잔당을 완전히 제거하는 데는 실패했어요. 결국 장안은 동탁의 신하였던 이각과 곽사가 차지하게 되고 여포는 쫓겨나게 됩니다. 그 후에 이각과 곽사 사이에 싸움이 발생하고요. 한 황제였던 헌제는 이러한 혼란기를 틈타서 장안에서 낙양으로 도주하게 되고 이러한 헌제는 조조가 황제를 맞아들이게 되죠. 낙양은 폐허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조조는 자신의 본거지인 허창에서 황제를 모시게 됩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협천자 령제후, 즉 천자를 끼고 제후를 호령하게 된 것이죠. 헌제는 반동탁 연합군을 이끄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던 그 조조 이야기를 듣고 조조가 황실을 받들 것으로 크게 기대를 했었을 것입니다만 이내 조조가 동탁 혹은 이각 곽사와 큰 차이가 없음을 깨닫고 암울해졌죠. 조조는 한 왕실을 위해서 동탁을 암살하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가 순수한 마음을 유지했다면 이제야 비로소 그가 황제 중심으로 모든 체계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된 것이죠. 하지만 그는 결국 동탁의 길을 선택합니다. 여러분은 그의 선택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당시는 전제군주의 시대였죠. 그가 지닌 모든 권력을 황제에게 이양하면 그는 신하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황제는 합법적으로 그 신하들의 생명까지도 좌지우지할 권력을 지녔습니다. 토사구팽이라는 말 기억하시죠? 군웅할거 시대에 조조는 피땀 흘려서 자신의 세력을 만들었습니다. 연주, 예주 등의 중원 내의 알짜배기 땅들과 그의 휘하의 많은 장군들, 그리고 청주병까지.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권한 전체를 황제에게 위임한다? 아마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하튼 여기서부터 보여지는 조조의 모습은 지난 화에서 봤던 충신으로서의 조조가 아니라 간웅으로서의 조조의 모습입니다. 조조는 장안으로 천도하는 동탁을 추격해서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등 최선을 다했듯이 간웅의 길을 걷기 시작한 조조 또한 천하를 평정할 간웅으로서의 길에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한편 조조의 아버지를 포함한 조조의 가족은 서주자사 도겸의 부하들에게 몰살당하게 됩니다. 이제야 터전을 잡았는데 가족들의 몰살이요? 조조는 완전히 이성을 잃게 됩니다. 그 후 조조에 의해서 193년 그리고 194년 두 차례에 10여만 명의 그런 민간인이 살살당하는
서주 대학살의 만행을 벌이게 됩니다. 조조의 1차 서주 침공 이후 도겸은 북해태수 공융에게 구원을 요청해왔고 공융은 평원의 상이었던 유비와 함께 도겸을 돕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조조의 2차 서주 침공이 시작되었습니다. 도겸, 유비 연합군은 조조군과 상대가 되지를 않았죠. 이런 상황에서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졌으니 조조가 없는 틈을 타서 여포가 조조의 근거지였던 연주를 공격하게 되고 조조는 할 수 없이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연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해서 연주로 돌아가게 된 거예요. 어찌되었든 유비는 성공적으로 서주를 구한 셈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도겸은 숨을 거두면서 유비에게 서주 목자리를 물려주게 돼요. 한편 조조와의 전투에서 패한 여포는 서주의 유비에게 오게 되었죠. 이에 조조는 계책으로 여포와 유비를 갈라놓으려고 했어요. 조조는 황제의 명을 빌어 유비에게 원수를 치도록 해서 서주를 비우도록 했습니다. 자신의 근거지가 없는 여포가 서주가 빈 사이에 이를 차지하려고 들지 않겠냐라는 그런 계산에서였어요. 역시나 원수를 치기 위해 하비성을 비우게 된 유비는 장비에게 하비성을 맡기게 되는데 이 틈을 노린 여포는 하비를 습격해서 차지해버리게 됩니다. 근거를 잃은 유비는 원술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고 여포가 주인이 된 서주로 되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돌아온 유비에게 여포는 자기가 유비한테 받았던 그 소패를 인심 쓰듯이 깼다 그리고 내주었어요. 주인과 객이 바뀌는 상황이 된 거죠. 그 후 장비는 여포에게 자신이 서주를 빼앗겼다는 자책을 하면서 지내던 중에 도적을 가장해서 서주를 공격해서 막 말 식량을 약탈하게 돼요. 이에 여포가 유비를 향해 칼을 겨누니까 유비는 겨우 목숨만 구해서 조조에게로 다시 달아나게 되는 거예요. 허도에서 유비는 황제 헌제를 아련합니다. 헌제는 족보를 따지더니 유비에게 황숙이라는 칭호를 내려주죠. 조조의 반복된 멸시에 환멸을 느낀 헌제는 복황후의 아버지인 보관에게 조조를 타도하라고 밀조를 내리게 됩니다. 이에 보관은 함께 이를 시행할 동지들을 규합하는데 유비도 이들과 한편이 되게 되었습니다. 허도 내에 조조의 감시망이 촘촘하게 깔려 있는데 황제의 밀조문에 서약한 유비의 마음은 하루하루 너무 초조한 거예요. 이러한 사실이 조금이라도 발각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삼족이 멸해질 상황이었거든요. 밀조문에 서명한 이후 조조를 볼 때마다 가슴이 막 쿵쿵쿵쿵 뛰면서 얼굴이 상기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자신을 바라보는 조조의 눈빛이 심상치 않음을 직감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조조의 의심을 덜어낼 수 있을까? 조조가 의심할까봐 염려한 유비는 뒤뜰에 채소를 심고 손수 물을 주면서 가꾸었어요. 유비는 두려워서 전후 사정을 관우와 장비에게한테까지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본 관우와 장비는 답답한 거예요. 형님은 전하 일에 마음을 두지 않고 소인의 일이나 배우시니 어찌 그러십니까?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유비는 이렇게 대답만 할 뿐 까닭을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소심한 유비의 모습이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관우와 장비가 나가고 유비가 뒤뜰에서 채소에 물을 주는데 허저와 장료가 수십 명의 군사를 이끌고 왔습니다. 승상께서 청하시니 어서 갑시다. 유비는 황제의 밀조문에 서약을 했던 터라 두려움이 확 오는 거예요. 벌써 발각이 되었나? 급히 막 좌우를 살펴보는데 왜 하필 늘 곁에 있던 관우 장비도 자리에 없는 거예요. 유비는 침을 삼키면서 태어난 척 물었어요. 무슨 급한 일이 있어? 모릅니다. 그저 모셔오라고만 하셨습니다.
유비의 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허전은 무뚝뚝하게 대답했어요. 유비는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따라가며 관우 장비가 근처에 있는지 계속 살폈는데 그들은 끝내 보이지 않았습니다. 유비는 속으로 탄식했어요.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더니 의형제라고 둘 있는 것이 도움이 안 되는구나. 는 아니고요. 이렇게 인생이 끝나는구나 였겠죠? 그들이 도착한 곳은 승상부였어요. 유비는 눈을 들어서 조조의 얼굴을 찬찬히 살폈어요. 다행히, 정말 다행히 조조는 얼굴에 작은 미소가 있는 게 아니겠어요? 조조는 말했어요. 요사이 집에서 큰 일을 하신다지요. 벌써 탄로가 났는가? 유비의 낯빛은 완전 흑빛으로 되었고 어떻게 대답할 말조차 떠오르지 않아서 머뭇거리고만 있었어요. 조조는 유비의 손을 잡았습니다. 유비는 떨고 있는 자기의 손을 조조가 느낄까봐 애써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노력했어요. 그때 조조의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죠. 유현덕, 농사를 배우는 것은 쉽지 않소. 어떠시오? 할만하오? 그제서야 유비는 작은 안도의 한숨을 내셨어요. 할 일이 없어 소일거리로 삼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조의 속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긴장이 여전히 되는 거예요. 조조는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유비에 대한 긴장이 풀려서일까요? 유달리 친근하게 유비에게 말을 건넵니다. 매실이 푸르게 잘 익었구려. 작년에 장수를 치러 갔을 때 길에서 물이 떨어져 장졸들이 다 목이 말랐었어. 내가 꾀를 내서 채찍으로 앞을 가리키며 소리쳤죠. 저 앞에 매화나무 숲이 있다고. 장졸들은 그 말을 듣자 모두 매실을 떠올리며 입에 침이 돌아 목이 마르지 않았소. 오늘 매실을 보니 그때 일이 생각이 났소. 마침 담근 술이 잘 익었기에 매실을 안주로 공과 함께 술잔을 나누고 싶었소. 그래서 현덕을 정한 것이오. 유비는 그제서야 마음이 푹 놓이는 거죠. 조조를 따라 정자에 가보니 푸른 매실을 곁들인 술상이 차려져 있는 거예요. 조조는 편하게 술을 건네는데 유비의 속마음은 혹시 실수할까봐 긴장을 늦출 수가 없었습니다. 솔솔 술기운이 돌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검은 구름이 뒤덮이면서 금방이라도 소나기가 내릴 듯 해졌어요. 이때 심부름꾼 하나가 외쳤습니다. 용이다! 용이 하늘에 오른다! 조조와 유비 두 사람도 하늘을 보았지만 검은 하늘 외에 용은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심부름꾼 말에 분위기는 무르익고 둘의 대화는 용에 대한 이야기로 흘러갑니다. 유공은 용의 변화를 아시오? 조조는 말을 이어나갔어요. 용은 커졌다가 작아지기도 하고 올라갈 수도 있고 숨을 수도 있으니 변화무쌍하오. 올라가면 우주 사이로 날아다니고 숨으면 파도 속에 잠복하오. 용은 세상의 영웅에 비길만 하오. 사구는 오랫동안 사방을 돌았으니 반드시 당대의 영웅을 알리라보. 바라건대 한 사람이라도 말해주시오. 용으로 시작된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영웅으로 흘러간 거였어요. 유비는 이제 조심스러워집니다. 잘못 이야기했다가 자신의 마음을 들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일단 내빼자고 생각하고 유비는 말했죠. 제 안목으로 어찌 영웅을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조조는 양보할 기세가 아니었어요. 너무 겸손하지 마오. 어찌 그 이름조차 들어보지 못했다고 하겠소. 유비도 더 이상 빼지 못하는 분위기를 파악하고 말했습니다. 회남의 원술은 어떠하겠습니까? 군사와 곡식이 넉넉하니 영웅이라고 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자야 무덤 속의 마른 뼈다귀니 내게 곧 잡히고 말 것이오. 무덤 속의 마른 뼈다귀요?
원술이 들으면 막 길길이 날뛰겠잖아요. 유비가 또 한 사람을 끌어왔습니다. 하북의 원소는 조상이 4대에 걸쳐서 삼공벼슬을 지내 거기에 덕을 입은 벼슬아치들이 문화에 많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호랑이처럼 기주를 터삼아 그 부리는 이들 가운데는 여러 능한 이들이 매우 많으니 영웅이라고 할 만합니다. 조조가 희죽 웃으며 대꾸했어요. 원소는 겉으로는 싸나우나 안으로는 약하고 무슨 일이든 꾸미기는 좋아하나 결단력이 없소. 큰 일을 할라치면 몸을 아끼고 작은 이익을 보면 목숨을 걸고 달려드니 영웅이 아니오. 원소를 평가할 때마다 나오는 단골 메뉴가 결단력이 없다는 것인데요. 그는 전에 대장군 하진도 주저하던 환관대숙청을 결단해서 실행한 그런 경력도 있는 인물이었어요. 물론 관도대전에서는 결단력이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요. 또 그는 소재를 패하고 진류왕을 황제로 세우려는 동탁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도전한 적도 있죠. 전 원소에 대한 조조의 평가에 대해선 100% 수긍이 가지는 않아요. 역사는 어차피 승자의 기록이지 않을까요? 향후 패자가 된 원소는 패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인물이 되어버렸죠. 조조가 계속 퇴짜를 놓자 유비는 다급해졌어요. 얼른 또 한 명을 갖고 왔죠. 빨리 생각해야 돼 해서 빼어난 8빈제의 하나로 뽑히며 위험을 천하에 떨친 사람이 있으니 유표를 영웅이라고 할 만하지 않습니까? 유표는 헛된 이름만 날렸지 실속은 없으니 영웅이 아니요. 실사구시를 추구하는 조조에게 이름은 의미 없는 거죠. 조조는 고개를 들어 유비를 정면으로 응시합니다. 또 한 명 대라는 거죠. 자기 이름을 대라는 거 아닐까요? 하지만 눈치 없는 이 유비는 또 한 명을 또 물어오게 돼요. 혈기왕성한 사람이 하나 있으니 강동의 수령 손책은 영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손책은 아빠 찬스 아니 아빠 이름을 물려받은 것이니 영웅이라고 할 수 없소. 이건 좀 수긍은 안 가는데요. 손책은 유산과 신하들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지만 아버지의 사후 빈털터리였다가 17살 때 원술에게 겨우 1000명을 빌려서 강남을 평정한 것 아니었나요? 누구를 끌어와도 조조한테는 다 퇴짜 맞는 분위기였던 거죠. 조조는 빨리 천하의 영웅은 조조 당신이요 라고 말하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이 눈치 없는 유비 이번에는 기억나는 아무나 끌어와가지고 막 들이대는 거예요. 익주의 유장은 어떠십니까? 유장을 영웅반열에 올리다니요. 유비가 급하기는 급했나봐요. 유장은 종실이기는 하지만 집 지키는 개에 지나지 않소. 유비의 제안이 다 조조에게 퇴짜를 받았죠. 이제 유비는 막 따발총 작전을 감행해요. 여러 인물들을 조조한테 막 살포한 거예요. 정수, 장로, 한수 같은 그런 무리는 어떠십니까? 이런 유비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조조는 막 손뼉을 치면서 껄껄껄껄 웃었어요. 그따위 변변찮은 소인들이야 입에 담을 나위가 있겠소. 유비는 이제 항복 다 들었어요. 두 손 두 발. 이 사람들 말고는 저는 정말 모릅니다. 유비의 솔직한 고백이었어요. 이 질문 공세에서 이제 그만 해방되고 싶은 마음뿐이었죠. 이때였어요. 조조는 하늘을 바라보고 극한 표정을 짓더니 말했어요. 영웅이란 가슴에는 큰 뜻을 품고 배에는 좋은 지모가 가득한 사람이 우주의 기운을 머금고 하늘과 땅의 뜻을 토해내는 자를 말하죠. 유비는 여전히 어리석은 질문을 던졌어요. 이 눈치 없는 유비. 그런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조조는 말이 없었어요. 유비의 마음이 폭발하기 직전까지 몰고 가는 그 침묵이 흘러가게 돼요. 이때 갑자기 조조는 손가락을 들어서 먼저 유비를 가리키고 이어서 자신을 가리키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천하의 영웅이라면
오직 현덕과 여기 이 조조가 있을 뿐이요. 유비는 기쁨으로 가득한 표정으로 말했죠. 승상 감사하오, 감사하오 승상. 나를 영웅으로 봐주시다니요. 그의 얼굴에 주르륵 감격의 눈물까지 흐르는 것 아니겠어요? 는 아니겠죠? 조조는 절대 권력을 지녔고 조조에게 맞서는 사람은 모두 제거될 운명이었죠. 유비는 조조의 레이더에서 벗어나기 위해 채소를 재배하기까지 했는데 조조는 자기의 야망을 꿰뚫어 본 거예요. 이러니까 유비가 허탈했죠.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손에 쥐어져 있던 젓가락을 탁자 아래로 떨어뜨렸습니다. 그때였어요. 때마침 한 줄기 소나기가 쏟아지면서 우레가 꽈르릉 울렸어요. 순간적으로 돌아가는 유비의 컴퓨터. 유비는 머리를 숙여서 젓가락을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우레가 진동하니 얼마나 무시무시하던지 그만 이렇게 젓가락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조조가 방긋 웃었어요. 우레를 두려워하시오. 이렇게 조조가 말하니까 유비가 신이 난 거죠. 성인께서도 빠른 우레와 세찬 바람을 만나면 반드시 낯빛을 고치셨다고 하니 어찌 두렵지 않겠습니까? 노식 선생에게 배울 때 주워 들은 것을 이렇게 써먹게 되다니. 유비는 속으로 으쓱해진 거예요. 그런데 왠지 이때부터 조조의 기분이 더욱 좋아 보였어요. 내가 이 사람을 너무 과대평가했었나? 우레 따위를 두려워하는 사람을 어찌 영웅이라 하겠는가? 하는 생각이 조조 마음속에 가득해진 거예요. 일단 조조도 경계심이 풀어지니까 향후의 대화는 더욱 화기애애하게 흘러갔습니다. 이렇게 보면 유비가 조조보다 한 수 위가 아닐까요? 유비가 조조에게 멋지게 한 방을 날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날 원소가 공손찬을 제압했으며 원술이 원소와 합류하기 위해서 하북으로 향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유비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조에게 청했습니다. 원술이 원소에게 가려면 반드시 서주를 지나야 합니다. 이 비에게 군사를 주시면 중도에서 막아 원술을 잡겠습니다. 조조는 얼마나 좋았겠어요. 조조는 유비에게 5만 군사를 주어서 보냈습니다. 함께 황제의 밀조를 나누었던 동승이 심리까지 쫓아와서 전송하니 유비의 마음도 서글퍼지는 거예요. 저를 기다려 주십시오. 반드시 천자의 명에 보답하는 때가 올 것입니다. 유비가 너무 서둘러가지고 길을 재촉하자 관우가 의아해하면서 그 이유를 물었어요. 유비는 푸른 하늘을 쳐다보며 기쁘게 말했습니다. 나는 새장 속의 새여 그물 속의 물고기였네. 새가 푸른 하늘로 올라가고 물고기가 넓은 바다로 돌아가는 것과 같이 기쁘네. 한편 곽가와 정욱은 허도 바깥에 나가서 물자와 식량을 점검하고 돌아와 조조가 유비를 서주로 보냈다는 말을 듣고 급히 승상보로 돌아왔어요. 승상께서는 어찌 유비에게 군사를 거느리게 하십니까? 원수를 막으려는 거요. 조조의 대답에 정욱이 걱정했어요. 지난날 유비를 예주목으로 삼으실 때 저희가 죽이기를 청했으나 승상께서는 듣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그에게 군사를 내주셨으니 이는 곧 용을 놓아 바다로 들게 하고 호랑이를 풀어 산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옵니다. 곽가도 옆에서 거들었어요. 유비를 죽이지 않더라도 놓아주셔서는 안 되었을 것입니다. 옛사람이 말하기를 하루 적을 놓아주면 만세의 근심이 된다고 했습니다. 승상께서는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조조는 곽가를 가장 신뢰했거든요. 곽가도 이런 말을 하자 그제서야 조조도 뒷골 땡기는 거예요. 아차. 급히 허저를 불러 영을 내렸습니다. 그대는 장졸 500을 이끌고 달려가 유비를 뒤쫓거든 그에게 돌아오라 하고 전하라. 허저는 급히 군을 몰았습니다. 유비는 길을 재촉하는데 뒤에서 갑자기 먼지가 뽀얗게 일어나니까 아우들에게 말했어요. 틀림없이 조조 군사가 쫓아오는 걸세. 허저는 달려와서 유비를 보자마자 말에서 내려서 말했어요. 승상께서 특별히 장군님을 모시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따로 상의할 일이 있다고 하십니다. 유비는 둘러댔어요. 장수가 싸움터에 나가면 임금 명령도 듣지 않을 때가 있다고 했소. 나는 천자를 배웠고 승상 말씀도 들었소. 지금은 따로 의논할 것이 없으니 공은 빨리 돌아가 승상께 말씀해 주시오. 허전은 속으로 생각했어요. 승상께서는 평소 이 사람과 친하게 지내셨고 또 나에게 싸우라고는 이르지 않으셨으니 이 상황에서는 돌아가는 게 맞겠다. 그리고 이제는 승상께서 따로 조치하시도록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마음이 정해지니까 허저는 그대로 유비의 말을 따르기로 하고 돌아갔어요. 허저가 군사를 되돌려 허도로 돌아가 보고하자 정욱이 단정했습니다. 유비가 회군하지 않으니 마음이 바뀌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신랄 같은 기대를 갖고 있었던 조조도 유비에게 속았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재미있으셨나요? 지금까지 펀토피아의 제니퍼였습니다. 여러분 영상이 재미있거나 유익했다면 아래쪽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 꼭 부탁드릴게요. 제니퍼의 펀토피아는 여러분의 의견으로 컨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펀토피아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